안녕하세요. 저는 어딜 가도 짠순이로 통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의 검소한 습관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수 위인 짠순이랍니다. 저를 좋게 보시는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여럿 있는데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겪었던 무시와 상처가 섞인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대를 이어 고물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고물이나 종이, 그리고 헌옷 등등 쓸 수 없게 된 고물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는 곳에 팔아 수입을 마련하셨죠. 이 일이 지저분한 작업장에서 하다 보니 부모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항상 냄새가 났어요.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고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끝나면 고물상에 가서 부모님이 일하시는 걸 구경하거나 고물을 가지고 놀기도 했답니다. 하나 둘씩 돈이 되는 물건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제가 길을 걸을 때면 바닥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혹시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고 분리수거장에 있는 종이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는 헌옷을 고쳐서 입는 거였어요. 헌옷을 킬로당 얼마씩 받고 매입해 세탁해서 다른 곳에 팔았습니다. 저는 쓸만한 옷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고 리폼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비싼 옷도 많이 들어왔는데 가위로 잘라 바느질하고 귀여운 패치를 달아서 입곤 했답니다. 아니,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단 한 번도 옷을 사본 적이 없던 것 같네요. 부모님은 제가 하는 걸 기특하게 보시고 새로 헌옷이 들어오면 늘 저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공부에 뜻도 없고 잘하지 못해서 한 공장에 취업했어요. 고물을 녹이고 재탄생시키는 일이었는데 부모님이 하는 일과 연관이 있고 재밌을 것 같아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은 무지막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주말에 공장을 쉬면 부모님이 일하시는 고물상에 가서 손을 보태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물을 정리하는 게 많이 복잡했고 일이 끝이 없어서 주말만 되면 고물로 쌓인 산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렇게 보람차고 재밌게 제 인생을 잘 살고 있었는데 32살 무렵에 어이없는 고물상 손님이 멀쩡한 자전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거 고물값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걸 판다고요? 이봐요. 멀쩡한 자전거를 왜 버려요? 고쳐서 쓰면 되겠구만. 아니, 자전거 가게에서도 고치기 어렵다고 했어요. 어디 돌팔이 가게에 가서 물어봤습니까? 이건 내가 고쳐도 금방 고치겠구만. 줘봐요. 내가 고쳐줄 테니까. 아가씨가요? 네, 그럼 고쳐보세요. 자전거의 손잡이도 많이 휘어 있었고 바퀴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저기 고물을 뒤적이다가 멀쩡한 부품을 찾아내서 뚝딱하고 고쳐줬습니다. 이걸 이렇게 빨리 고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아가씨,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부품값 2,000원이요. 네? 2만원도 아니고 2,000원이요? 그렇다니까요. 현금 없으면 집에 안 쓰는 쇳덩어리나 하나 가져와요. 제가 지금 빈손으로 나와서 집에 들렸다가 다시 올게요. 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뭐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멀쩡한 자전거를 고물로 넘기려고 하는 걸 고쳐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30분 뒤에 남자는 멀끔한 양복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저기 아가씨, 언제 퇴근하세요? 혹시 저랑 식사라도... 식사요?
그냥 2,000원만 주시면 되는데 무슨 밥까지 사준다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아가씨한테 반했습니다. 그 자전거 고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완전히 뿅 가버렸다니까요. 우리 데이트예요. 이 남자가 날도 더워 죽겠는데 누구 놀리나? 이봐요. 할 일 많아서 퇴근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여자 꼬시려거든 고물상이 아니라 클럽이나 나이트 가보세요. 저는 괜히 민망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남자가 다시 와서 제가 마음에 들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계속해서 제 마음을 얻으려고 찾아왔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백받는 걸 모두 지켜보시고는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30대고 시집갈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부담 갖지 말고 만나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다음에 고백하러 왔을 때 고물상에서 작업하던 복장으로 데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 많이 창피하시죠? 제 복장이 이래가지고. 아니요, 예쁘세요. 옷이 피부를 덮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제 패션을 알아주는 분이시네요. 저 이거 헌옷 들어온 거 리폼에서 만든 거예요. 정말요? 진짜 잘 만드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저도 하나 리폼해서 선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요? 그럼요. 당연히 다음에도 만나고 다다음에도 만나고 평생 동안 만나야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은 씨의 멋진 카리스마에 반했다고요. 취향이 참 독특하시네요. 아무튼 저 좋다는 남자가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밥은 제가 살게요. 네, 그러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살 수 있으니까. 남자는 진심으로 저를 좋아했는지 밥을 먹는 내내 제 시커먼 몰골을 반짝이는 눈망울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더라고요. 몇 번 만나고 나니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사귀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이의 직업은 변리사라고 하더군요. 그게 뭐하는 일인진 몰랐는데 특허, 디자인, 상표 등등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했어요.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법에 관한 일을 하는 건 알게 됐네요. 그리고 사귄 지 1년이 지나고 그이의 연봉을 알게 됐는데 5억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변리사 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변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렇게나 많이 번다고 하네요. 저한테 돈 자랑을 할 이유가 없으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렸죠. 저희 두 사람은 2년 동안 풋풋하고 평범한 연애를 끝내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34이고 그이가 36이니 빨리 결혼해서 2세도 낳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이의 청혼에 똑같은 마음이어서 허락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희 두 사람의 시작부터 보셨으니 잘 어울리는 한 쌍이고 오래오래 잘 살 거라고 하시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절 보시자마자 실망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시모와 시동생 부부 세 사람이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 추레한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생 사보지 않았던 옷을 한 벌 사입고 찾아갈 걸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불편한 자리가 시작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셨고 솔직하게 재생공장에 다닌다고 답했습니다. 공장? 아가씨 지금 공장이라고 했어? 그 연기 막 나고 냄새나고 덥고 힘쓰는 그런 데서 일한다는 거야? 네, 어머님. 일은 힘들지만 보람차고 좋아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물상에 가서 일을 해요. 뭐라고? 고물상? 아가씨 부모님이 고물상 주인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잘난 편리사 아들이 고물상 집 딸을 데리고 온 거야? 시모가 그렇게 실태시 말하니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자 그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물상이 어때서 그래요? 재생공장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줄 알면 가은이가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뭐 자랑? 나 참 기가 막히네. 벌써 속이 터진다, 속이. 시어머니가 한숨을 씩씩 쉬면서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 내색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동생이 절 보며 질문을 하더군요. 저기요, 그럼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대학이요? 아니요, 전 고졸입니다. 졸업 이후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어요. 와, 고졸? 오랜만에 고졸이랑 마주보고 대화를 하네. 저기 우리 형은 변리사고 난 변호사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아내는 의사입니다. 피부과 의사. 근데 댁 같은 공순이의 고물상 가게딸이 한 식구가 되는 건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시동생의 부정적인 말에 동서가 덧붙이더군요. 자기야, 너무 그러지 마. 아주버님이 콩깍지가 씌어서 잠깐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런 소리까지 해. 자기야, 아주버님이랑 연애만 하시고 조용히 정리하세요.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재수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제 아내 될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그리고 은혁이 너도 똑같아. 네 형수 될 사람한테 예의 없게 말하는 거 엄청 거슬리거든. 사과해라. 엄마도 색안경 끼고 막말하지 마시고 좋게 봐줘요. 제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 들자 그이가 대변해줬고 무조건 결혼한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사실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그렇게 큰 반응을 하니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잘 부탁드리고 잘할 테니 꼭 좀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시동생 부부한테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제 장점도 있으니 앞으로 자주 만나보자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놓고 안 되겠다며 절 거부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사람이 참하고 됨됨이도 된 것 같은데 내가 아들 둘을 힘들게 키워서 이 자리까지 올려놨어. 아무래도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지만 난 배경이나 직업을 보고 며느리를 드려야겠어. 서운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줘. 아,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나가볼게요. 윤철씨, 나 그만 가볼게. 가은아, 엄마 말은 귀담아 듣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거야. 오빠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며칠 동안 허락을 받지 못해 그이가 많이 미안해했어요. 고물상에 와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는데 그걸 저희 부모님이 듣고 말았습니다. 은철군,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나? 아이고, 이 귀하게 키운 아들을 좋은 곳에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지. 아버님,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가은이랑 결혼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자네 어머니를 만나보면 어떻겠나? 딱 한 번 만나서 내가 설득해 보겠네. 아버님이 직접요?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니네. 뭐 한 번쯤 부딪힐 거라 생각했어. 자리 한번 마련해 주게. 나랑 대화를 나눠보고도 반대한다면 나도 이 결혼 반대할 거야. 아빠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이라 시어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이 결혼이 어떻게 될지 결정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아빠와 시어머니가 둘이 만나셨는데 결과는 시어머니한테 직접 듣게 됐어요.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괜히 콧대만 높아서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우리 은철이랑 결혼해 줄래? 네?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내가 고맙지. 세아가,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나는 니들 결혼하면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 도시에서 길을 쓰며 살아왔는데 이젠 아들 둘 장가 다 보냈으니 편하게 쉬고 싶구나. 고향으로 가시게요? 어머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자주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언제든 놀러와. 두 팔 벌려 환영할 테니.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해주시며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부부는 여전히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깍듯하게 잘하라고 조언과 충고를 했는데도 저에게 조금도 다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았고 남편과 살 날이 기대되니 시동생 부부 걱정은 내려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남편과의 신혼살이가 시작됐어요. 그이는 연애할 때보다 더욱더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완벽한 남자였죠. 왜 이런 사람이 저를 사랑하게 됐고 결혼까지 했을까라는 생각 역시 저절로 들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한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형수가 되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창피한지 만나자고 하면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다 시동생 생일날 가까스로 약속을 잡게 되어 결혼식 이후로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서방님 오랜만이에요. 더 멋있어졌네요. 그리고 동서 전보다 더 예뻐졌다. 형님은 여전히 헌옷을 리폼해서 입나봐요? 많이 없어 보이시네. 고물상 딸이라서 고물을 귀하게 여겨서 그러나? 그렇지. 고물상에서 일하는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검소하게 살지 못했을 거야. 검소라. 내가 보기엔 찌질 같은데. 동서가 시비를 걸자 남편과 시동생이 그만하라고 나서더군요. 그래서 화를 꾹 참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마시고 선물을 전해줬는데 시동생이 제 선물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형수님,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순금 넥타이 핀이에요. 우와, 묵직하네요. 이렇게 비싼 걸 주실 만큼 여유가 있으셨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말에 무시가 좀 깔려 있었지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이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 좋게 취하고 배부르게 먹었으니 집에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과 시동생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동서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형님, 공순이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금을 선물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정도 선물은 할 수 있어. 자기 옷도 사 입지 않는 구질구질한 여자가 큰 선물하니까 걱정돼서 그러죠. 동서, 나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 제발 시비조로 말하지 말고 서로한테 조심했으면 좋겠어. 아니, 사람 봐가면서 조심하면서 사는 거지. 동서지간이라고 잘 지낼 필요가 있나? 쪽팔린 직업 가지고 있는 당신한테 형님 소리 하니까 진짜 내 형님이라도 된 것 같니? 오늘 내 남편이 설득해서 억지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 이 고물상 쓰레기장에서 태어난 공순아. 동서, 선을 세게 넘네? 자네 혼 좀 나야 할 것 같은데? 공순이가 의사 선생님한테 까불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어디 거지 같은 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네. 야, 너는 아주버님하고 머지않아 이혼하게 될 거야. 수준에 맞지도 않은 여자랑 사는 거 금세 질리게 되어 있거든? 내가 주변에서 너희처럼 어울리지 않은 짝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걸 많이 봤어. 좋게 나가려고 해도 항상 이렇게 날이 서 있고 날 하찮게만 여기네. 동서, 나 많이 싫지? 나도 동서가 좋진 않은데 우리 시원하게 한판 붙을까? 뭐야? 무식하게 한다는 소리가 한판 붙자는 거냐? 참 한심하다. 맞아. 난 말로 통하지 않는 너랑은 한번 붙고 풀든지 해야겠다. 물론 네가 풀어줄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자, 시작해볼까? 공순이 네 소원이 그러하다면 붙어주지. 테이블에서 일어나 마주선 저희 두 사람은 뺨을 한 대씩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멀쩡했는데 동서는 바닥에 철퍼정 넘어져서 쉽게 일어서지 못하더군요. 동서, 아직 멀었으니까 일어서. 안 그래도 네 무식한 머리 깨버리려고 했거든? 동서가 두 손으로 의자를 잡더니 제 몸을 향해 집어 던지더군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아내고 똑같이 집어 던졌습니다. 우당탕탕 의자와 동서가 바닥에 튕겨졌고 바닥에 푹 쓰러졌습니다. 싸움은 그것으로 끝이었죠. 레스토랑 종업원과 남편과 시동생이 달려와 말리더군요. 이미 끝났어. 동서랑 한 대씩 주고받고 끝냈다고. 동서, 한판 붙었으니 시원하게 풀래 말래? 야, 이 미련하고 무식한 공순아. 내가 왜 너랑 잘 지내겠냐? 차라리 연을 끊고 사는 게 낫겠어. 너 앞으로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나지 마.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보, 나 좀 일으켜줘. 수치스러우니까 얼른 집에 가자고. 시동생 생일에 이런 일을 벌여서 미안했고 남편에게 망신을 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두 형제에게 사과를 했더니 두 사람 모두 한숨만 쉬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동서를 데리고 조용히 떠났고 남편과 저도 말없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이에게 화가 나면 참지 말라고 했더니 전혀 화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이겼으니까 잘했어. 졌으면 화가 났을 거야. 뭐야? 잘했다는 거야? 그럼 아주 잘했지. 재수씨 버릇없이 당신한테 반말에 욕설에 과의식까지 하는 걸 보니까 내 부하가 치밀더라. 사실 동생이랑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재수 없었어. 당신이 내 속도 시원하게 해준 거니까 아주 잘했어. 근데 당신 다치지 않았어? 당신도 뺨 한 대 맞았다며. 그렇지. 근데 동서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이겨. 그리고 내가 맷집이 세서 하나도 안 아프네. 역시 내 마누라다. 그래, 그렇게 항상 이기면서 살자. 누구한테도 만만하게 보이지 말자고. 그이가 잘했다고 말해주니 긴장된 마음이 진정되더군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와는 1년 동안 왕래 없이 연락 한 통 안 하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 부부가 먼저 윗사람에게 함부로 대한 걸 사과하길 기다리자며 절대로 먼저 사과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시원한 가을 날이었어요. 고향에서 지내던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반가운 마음으로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예상대로 시동생 부부도 부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시동생에게 연락해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다고 하니 군말 없이 찾아왔답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동생과 동서는 애써 밝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시어머니와 반갑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더니 저희 부부와도 악수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형제들이 다투지 않고 잘 지내달라는 부탁을 간절하게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남도 아니고 형제고 동서지간인데 왜 다투고 그러니? 이 애미의 하나 남은 소원은 너희들이 잘 지내는 거야. 손자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부와 명예도 아니야. 자식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러니 제발 다투지 말고 지내거라. 둘째 며느라, 너 잘난 거 안다. 피부과 의사인 것도 알고 배운 것도 많은 거 안다. 네 형님이 너보다 못 배운 걸 못마땅하고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우리 큰며느리 집안도 꽤 넉넉한 집안이다. 부모님도 훌륭한 분들이고 며느리 둘이 자매처럼 지내라고는 안 해. 그저 서로에게 선을 지키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은철이 은혁이도 마찬가지고. 내 소원 들어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고향에서 해탈이라도 하셨는지 처음 봤을 때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이 커요. 그래도 제가 윗사람인데 속 좁게 구는 게 아니었어요. 동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러자 동서도 사과를 하더군요. 네, 형님. 저도 죄송해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사과는 했으니 앞으로는 시어머니의 소원대로 자주 왕래하며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서울에서 머물다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의무적으로 매주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시동생이 로펌에서 나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 좋은 곳에 사무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축하해주러 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화분을 하나 사서 시동생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많은 손님들이 와서 고사를 지내고 있더군요. 저희도 돼지머리 앞에 절을 올리고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방님, 축하드려요. 앞으로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아, 마침 잘 오셨네요, 형수님. 손님들한테 서빙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럼요. 해야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방님. 아직 동서가 병원에서 일을 덜 끝났는지 손님 대접할 사람이 없어 제가 고기와 술을 날랐습니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치우면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즐기게 해드렸죠. 이윽고 동서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신부 화장에 명품을 휘두르고 왔더군요. 우리 남편 사무실 개업일이네? 여보, 인테리어 잘 됐다. 간판도 예쁘고. 손님들, 우리 남편 좀 많이 도와주세요.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동서의 등장에 손님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영 인사를 하더군요. 저도 동서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는데 보기 좋게 씹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화해했는데 아직 덜 풀린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가슴에 남아있으니 저는 동서가 풀릴 때까지 노력해서 동서의 마음을 얻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막 도착했으니 동서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하기 뭐해서 저 혼자 서빙하며 정리하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은 더 많이 오셨고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배운 사람들이라 적당히 축하해주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술판을 버리고 끝을 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 혼자 일하는 동안 동서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한 번을 떼지 않더군요. 보다 못한 저는 동서에게 다가가 같이 좀 움직이자고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동서, 좀 일어나지? 나랑 같이 좀 정리하면서 서빙하자고. 형님, 저 의사예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동서, 여기 서방님 사무실이야. 내가 여기서 일할 이유도 없다고. 잘 지내보려고 이러는 건데 자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분 나쁘다고. 어서 일어나. 그랬더니 동서가 피식 웃더니 제 뺨을 세게 한 대 날리더군요. 아이씨, 누가 누구한테 어디서 명령질이야? 야, 나 의사야. 내 남편은 변호사고 너는 고물상 집 딸내미이자 공순이지. 그럼 여기서 허드렛 일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동서, 지금 날 때린 거야? 축하하고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이따위로 대해? 누가 오래? 너 괜히 빌붙어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콩고물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딱 보아하니 청소 아줌마로 딱이네. 공장 관두고 우리 남편 사무실 청소부나 잡부로 일해봐. 월급도 많이 줄 테니까. 동서, 또 선을 세게 넘네? 내 뺨까지 날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겠지? 왜? 자존심 상하냐? 그냥 조용히 꺼져라. 뭘 노려보고 서 있어? 당장 꺼져! 잘 지내보는 건 틀렸네. 여보, 그만 일어나. 안 되겠어. 나 기분 더러워서 더는 못하겠어. 남편은 제가 뺨 맞은 걸 보고 이미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어요. 또 시동생은 짜증나는 목소리로 손님들 앞에서 예의 없이 뭐하는 짓이냐고 하더군요. 그이는 시동생의 멱살을 잡아치며 소리쳤습니다. 너나 재수씨나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내 아내가 저렇게 도와주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감히 쌍욕하고 꺼지라는 소리래? 진짜 너나 재수씨나 구제불능한 인간이다. 사자라고 사람을 죄다 니들 밑으로 보는 모양인데 너희 부부 그러다 큰 코 다쳐. 아니 형, 그런 취급받기 싫으면 오질 말든가. 그리고 막말로 형수가 여기 손님들하고 말 섞을 위치가 돼? 뭐야 이 자식아! 이놈 말이 통하질 않네. 남편은 시동생의 얼굴에 주먹을 2대 날려버렸습니다. 그걸 본 동서는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한번 해보자는 신호였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아주 화끈하게 붙어줬습니다. 한 식구의 폭동에 수많은 손님이 뜯어 말렸지만 저희는 그만둘 생각이 조금도 없어서 한 대라도 더 날리려고 손을 계속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 2명이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에이, 경찰입니다. 다들 물러서세요. 오늘 개업한 모양인데 술 먹고 싸움질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경찰이 싸우고 있는 저희들에게 걸어오게 길을 내어주더군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절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라? 강은씨. 강은씨 맞죠?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왜 싸우고 계세요? 박경희님, 오랜만이에요. 시댁 식구가 여기 사무실을 오픈해서요. 그러시구나. 근데 왜 싸움을... 아버님 건물에 세를 내어주는 과정에서 뭐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시동생 부부랑 소통에 장애가 있어서요. 경찰관이 절 알아봤고 건물주가 저희 부모님이라는 말을 하자 시동생 부부가 놀라더군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경찰관님,
이 건물주 딸이 이 여자라고요? 네. 이 건물 말고도 옆 건물 건너편 20층 건물도 모두 가은 씨 부모님 명의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대를 이어서 고물상을 운영하셨는데 조부모님의 유산과 그동안 고물상에서 번 돈으로 건물을 3채나 매입했답니다. 고물상이라고 하면 돈 못 벌고 지저분하기만 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아무튼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남편과 시어머니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반대를 하다가 아빠를 만나고 바로 허락해 주신 이유가 부자라는 이유가 가장 컸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동서와 시동생은 바로 저에게 사과하더군요. 형님, 진작 말씀하시지. 세상에, 고물상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나 보다. 우와, 건물이 3채나 돼요? 어마어마하시네요. 동서, 건물주 딸이라고 하니까 바로 수그리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형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속물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하는 사과는 진심이에요, 형님.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아주버님, 저희가 큰 실수를 했네요. 이 사과를 받아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던 중 사무실로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경찰관이 제가 있는 걸 보고 바로 연락해서 이리로 오시게 됐다네요. 가은아, 여기서 뭐하니? 아빠? 엄마? 박경희 님이 연락하셨어요? 왜 괜한 짓을 하셨어요? 가은아, 싸움 났다는 게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싸우긴요. 여긴 시동생이 사무실 차렸어요. 나도 안다. 계약할 때 대리인이 해서 사돈은 내가 건물주인 걸 모를 거다. 임대료를 절반 값으로 깎아줬지. 아빠는 왜 싸우게 되었는지 묻자 남편이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시동생 부부에게 바로 큰 소리를 치셨어요. 아직 잔금 안 넣었죠? 그거 넣지 말고 나가세요. 계약 파기할 테니까 고소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사돈어른, 저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마치고 세팅 다 했는데요. 사돈어른,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시죠. 형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내 딸 얼굴에 스크래치 낸 걸 보니 참아주기 힘드네요. 그리고 변호사 사돈, 그리고 의사 아줌마, 두 사람에 대해 내가 좀 알아요. 내 고물상에 지나가시면서 욕짓거리 한 적 있죠? 거지 같은 것들이 궁하게 산다고 개무시하시고 지나가던데 그때 사돈인 걸 알아서 겨우 참았죠. 사돈어른, 저희가 그랬었나요? 저희가 입방정을 떨었네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이럴 게 아니라 형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여보, 어서 꿇자. 이 사무실 진짜 터가 좋은 곳이란 말이야. 임대료도 싸게 주셔서 완전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시동생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자 동서도 인상을 팍 쓰며 억지로 무릎을 꿇더군요. 형님, 제가 주저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굴겠습니다. 동서 참 대단하네. 서방님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고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건물주 딸이라는 걸 밝힐 걸 그랬나봐. 기분 상하셨다면 혼내주세요. 실컷 혼내시고 제 남편이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분이 당연히 상했지. 상하다 못해 썩어서 발효까지 됐지. 마음 같아선 나도 갑질하고 쫓아내고 싶은데 너와는 달라. 그래, 여기서 일해. 근데 임대료 깎아주고 그런 건 없어. 확실하게 돈 내고 일해.
그러자 시동생은 아쉬움에 한숨을 쉬었지만 쫓겨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후 시동생과 동서는 아첨꾼이 되어 입바른 소리를 잘도 하더군요. 저희 집에 선물까지 사들고 와서 잘 부탁한다고 쇼를 했답니다. 이 갑이 되어보니 사근사근한 동서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부탁할 게 하나 있다고 말을 꺼내더군요. 형님 부모님 건물에 피부과 있죠? 거기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아, 거기 피부과? 우리 건물에서 10년 넘게 열심히 일하신 분이라 아마 연장 계약할 거야. 형님, 건물에 변화를 주셔야 발전이 되죠. 그 자리 제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만한 좋은 터가 없거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모님과 각별할 정도로 친분이 있으신 데다 환자분들에게 신뢰받는 곳이라 마음대로 빼지 못해. 동서, 다른 상가 알아봐. 아, 형님, 그러지 말고 힘 좀 써주세요. 안 된다고 했지? 이런 부탁할 거면 찾아오지 마. 아, 진짜 안 되겠어요? 아, 제가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데요. 안 돼. 그만 가봐. 제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동서의 눈빛이 바로 변하더군요. 공순이 부모가 건물주라고 해서 기대 한껏 하고 왔는데 바로 퇴짜를 해놓네. 아이, 삔또 상하네. 야, 나랑 잘 지내보겠다며? 형님 노릇 제대로 해보겠다며? 동서, 또 본 모습을 드러내네? 그래, 차라리 입 바른 소리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 거지 같은 고물상에서 건물 세웠다고 대단한 줄 아나 보네. 야, 그런 건물 몇 채 사는 거 오래 안 걸려. 난 의사야. 그래, 잘난 의사니까 돈 잘 벌겠지. 그리고 네가 잘났는데 터가 뭐가 중요하냐? 아무데나 자리 잡고 너 하고 싶은 개인 병원 차려. 알겠냐? 졸라 열받네. 공순이한테 이런 개무시를 당하는 날이 오다니. 자존심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기분이다. 할 말 다 했으면 나가. 그리고 네 남편을 쫓겨내는 유치한 짓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좋아. 나중에 나한테 도움 안 준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치. 고물 파는 거지 새끼들이 돈만 많으면 단 줄 아나. 의사, 변호사 타이틀이 훨씬 빛나는 줄 모르는 멍청한 여자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게. 후회를 하든 회상을 하든 알아서 하고 쓰잘데기 없는 부탁 집어치우고 나가. 동서 너랑 대화하면 이성 잃기 십상이야.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 동서는 자존심을 잃기 싫어 나중에 잘 되는 걸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서와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서 더는 시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떠나버린 동서는 다른 동네의 작은 상가에 피부과를 차렸어요. 들어보니 풀 대출로 마련해서 개미처럼 일해서 갚아야 한다네요. 그리고 시동생의 변호사 사무실은 처음에는 의뢰인이 종종 찾아와서 재판도 나가고 돈을 버는가 싶었는데 승소하지 못해서 이미지가 하락해 일감이 들어오지 않았다네요. 그리고 알고 보니 로펌에서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실적이 개판이라서 잘린 거라고 하더군요. 사자 두 사람이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 척 하더니 그 바닥에서는 그저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물론 제가 판단하고 욕할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인성대로 삶이 개척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을 건물에서 쫓아내진 않으니 계약 기간 동안 사무실을 지켰는데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동서의 병원 역시 파리만 끌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네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시동생 부부는 곧 크게 매출을 내더군요. 시동생은 큰 건을 해결해서 그런지 밀린 월세는 물론이고 외제차까지 한 대 뽑았더라고요. 동서는 그렇게 좋아하던 신상 명품을 여러 개 구비해서 요일마다 가방을 바꿔 들었답니다. 미운 두 사람이긴 한데 일이 잘 풀린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남편도 시동생 부부가 잘 풀린 걸 듣고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았네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시동생 부부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며 애원하듯 부탁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형님, 집안에 돈이 많다고 했죠? 오자마자 돈 얘기부터 하네?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랑 변호사님이 뭐가 아쉬워서 돈 얘기라지? 제 말이 끝나자 시동생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특히 저는 합의금을 못 주면 진짜 큰일 나요. 합의라뇨? 서방님 무슨 사고라도 쳤어요? 그게 실은 범죄자들만 변호하다 보니 그놈들한테 뒷돈을 좀 받았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뜯어냈죠.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제 사무실에 팔이 꼬이는 거 아시잖아요. 유지비로다가 사기꾼 의뢰인한테 돈을 좀 뜯어냈는데 이것들이 단체로 고발하겠다고 난리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의뢰인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협박해서 돈을 뜯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형수님, 저 상황이 많이 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형한테 들러서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한 대 맞고 쫓겨났어요. 형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서방님은 돈 뜯어내서 위기이고 동서는 뭐가 문제지? 피부과에서 손님들한테 좀 비싼 치료를 추천해서 돈 좀 뽑았는데 부작용이 많아요. 피부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피해 보상해달라고 단체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상황이 많이 난처해졌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병원을 통으로 날려야 할 만큼 합의금이 세네요. 형님, 부잣집 딸이니까 우리들 좀 도와줘요. 변호사의 의사가 뒤로 구린짓하고 고소고발 당할 상황이라 이거죠? 돈으로 막으려는 것이고 돈 나올 것이 없으니 제 남편한테 갔는데 퇴짜 맞고 나한테 온 것이죠. 참 대단들 하셔. 형님, 저희한테 쌓인 거 많은 거 알아요. 우리가 사과할 테니까 좀 봐줘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더럽고 지저분한 고물상 딸내미이자 무식한 공순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돈 없고 궁지에 몰리니까 고개 숙이고 찾아온 거야? 네, 저희가 많이 급해서요. 형님, 도와주실 거죠? 뭐? 내가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어? 형님, 사과드렸잖아요. 그거는 부족해. 무릎 꿇고 빌어봐. 지난번처럼 비굴하게 꿇고 빌어보란 말이야.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나도 받는 게 있어야 직업이 열리지. 그래요, 꿇을게요. 지금 우리 둘의 상황이 급박해서 뭐라도 해야 하니까요. 여보, 꿇자. 시동생 부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대로 두 손을 싹싹 빌며 구걸하듯이 사과했습니다. 형님, 과거는 잊고 앞날만 생각해요. 형님한테 변호사, 의사, 가족이 있는 건 평생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든든한 백이 되어줄 테니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고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동서가 급하긴 급한가 보네. 그래, 합의금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제 남편은 3억, 저는 4억이요. 그럼 7억? 도대체 얼마나 큰 사고를 친 거야? 7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빌려줘? 형님,
돈 못 주면 제 남편은 변호사 제명당하고 감옥을 가든 파산을 하든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병원 문 닫게 될 거고요. 우리가 먹고 살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형님,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꼭 갚아드릴 테니 도와주세요. 동서의 말이 끝나자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남편 들어오네. 이것들 뭐야? 은혁아, 재수씨, 내가 돈 못 해준다고 했잖아. 나한테 거절당하고 내 아내한테 찾아온 거야? 대형 사고 치고 수습이 안 되니까 이제야 내 아내 앞에서 설설 기는 거야? 꼴이 우습네. 아주 등신이 따로 없다고. 아주버님, 욕 실컷 하셔도 좋으니까 우리 부부 좀 도와줘요. 형님은 건물이 세 채나 있는 부잣집 딸이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시동생 부부에게 절대 10원 한 장도 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동서, 들었지? 난 남편의 말을 아주 잘 듣는 마누라라서 돈은 안 되겠네. 그냥 병원 문 닫어. 그리고 서방님은 변호사 제명당하도록 하세요. 두 분이 싼 똥은 두 분이 알아서 치우세요. 형님, 시키는 대로 무릎 꿇고 빌었는데 마지막에 와서 돈을 안 해준다고요? 응, 사과는 잘 받았어. 그럼 두 사람 얼른 돌아가. 가서 싸질러 놓은 똥 치우러 가봐. 이 거지 같은 고물상 공순이년아! 무식하고 덜 떨어진 게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아?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동서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하긴 자존심이 극강한 동서가 쪽팔리게 내 앞에서 2번이나 무릎을 꿇었으니 스크래치가 상당하겠어. 어차피 망하게 생겼는데 오늘 사고 하나 더 쳐야겠다. 여보, 일어나. 우리 부부 농락한 이 두 잡것들 참교육해주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 사짠데 이깟 장애물 넘어가지 못하겠어? 야, 공순이, 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같은 거랑 동서지간이라는 게 나한텐 엄청난 수치였다고? 역시나 선을 넘는 발언을 하네. 아니다. 이제 다시 볼 일도 없으니 실컷 욕해라. 난 실컷 너를 패대기 쳐줄 테니까. 제가 먼저 따기를 날려주자 동서가 몸을 던져 저를 바닥에 넘어뜨리더군요. 허리를 조금 삐끗하긴 했지만 싸울 힘은 아직 짱짱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 위에 올라탄 동서의 머리에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집어 뜯었답니다. 다음으로 이빨로 코를 깨물어 버렸어요. 아! 이 개 같은 걸 봤나? 내가 개면 넌 쥐새끼야, 동서. 여기저기 찍찍 지저대고 얌생이처럼 살아가는 게 딱 쥐새끼라는 표현이 맞겠다고. 코를 물어뜯고 이마로 동서의 턱주가리를 올려쳤습니다. 옆으로 떨어진 동서가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비명을 질렀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발길질과 주먹을 써서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다 풀었습니다. 한편 돈을 빌리지 못해 분노가 치민 시동생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했는데 그이가 샥샥 피하더니 시동생 혁대를 잡고 바닥으로 냅다 꽂아버리더군요. 쾅 소리가 나면서 자빠진 시동생은 등이 엄청 아팠는지 몸을 뒤집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을 실컷 패주고 현관 앞까지 발로 굴려버렸습니다. 동서,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냥 법적 처벌받고 병원 문 닫아. 파산하고 다른 일 찾아봐, 이 등신아. 그리고 서방님, 사기꾼들 변호하다가 똑같이 공갈 사기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다니 발상이 아주 독특하네요. 둘 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니 돈으로 호되게 얻어맞게 생겼네요. 자, 이제 더 때려줄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 둘 다 꺼져! 에이, 너 공순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다. 절대로 오늘 잊지 않고 살겠어.
100배, 1000배로 돌려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하나도 안 무섭다, 이 돌팔이 의사야. 비싼 치료받기 위해서 한몫 제대로 땡기려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에휴. 아무튼 둘 다 벌 받고 인간 돼봐. 두 년놈은 쌍소리 나는 욕을 퍼붓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들더군요. 이에 제 남편이 두 사람의 중지 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또다시 비명이 울려 퍼졌는데 둘 다 얼굴도 목소리도 더 듣고 싶지 않아 걷어차며 현관 밖으로 쫓아냈답니다. 이후 시동생은 돈이 없어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에 서게 됐고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제명을 당하며 인생이 끝장나버렸죠. 동서는 환자들에게 단체로 고소를 당해서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병원문 닫고 자기 친정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았다네요. 두 사람은 이혼해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듬해 출소한 시동생은 택배기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동서는 과거 전력 때문에 병원에 취직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방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 같은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 귀한지 모르고 막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처절하게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애써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절해버리세요. 그게 정신건강의 최고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그만 줄여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